평양 순안공항 관제탑 13층. 나는 그곳에서 7년을 보냈다. 수백 대의 항공기가 내 음성 지시에 따라 이륙하고 착륙했고 그 중에는 김정은의 전용기도 있었다. 관제사는 북한에서 선택받은 직업이었고 나는 그 자리를 자랑스럽게 여겼다. 하지만 2019년 어느 겨울 새벽 관제탑 레이더 화면에 나타난 의문의 신호 하나가 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충성스러운 관제사가 아니라 진실을 알아버린 도망자가 되어야 했다. 25살이 되던 해봄, 나는 평양 순안공항 관제탑 13층으로 첫 출근을 했다. 김일성 종합대학 항공우주공학부를 전체 수석으로 졸업한 덕분에 받은 영광스러운 배치였고 아버지는 내가 인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관제사가 된 것을 무척 자랑스러워했다. 관제탑에 들어서는 순간 느껴지던 공기의 무게감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두터운 방음유리 너머로 보이는 활주로가 아침 햇살을 받아 은빛으로 빛났고 수십 대의 레이더 스크린이 초록빛 신호를 내뿜으며 규칙적으로 깜빡이고 있었다. 선배 관제사 리혁 선생이 내 옆자리에 앉아 기본 절차를 설명했다. 그는 40대 중반의 침착한 사람이었고 15년간 이 관제탑을 지킨 베테랑이었다. 헤드셋을 쓰고 마이크 테스트를 하는 동안 내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첫 교시는 베이징발 고려항공 여객기였는데 조종사의 목소리가 헤드셋을 통해 들려왔을 때 나는 긴장으로 손바닥에 땀이 배는 것을 느꼈다. 리혁 선생이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침착하게 응답하라고 속삭였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착륙 허가를 내렸다. 관제탑 근무는 생각보다 훨씬 더 긴장감 넘치는 일이었다. 하루 평균 50여 편의 항공기가 순안공항을 거쳐갔고 그중 3분의 1은 국제선이었다. 베이징, 블라디보스토크, 선양을 오가는 정기편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가끔 모스크바나 방콕에서 오는 특별기도 있었다. 각 항공기마다 고도와 속도와 항로가 달랐고 나는 그 모든 것을 머릿속에서 3차원 지도처럼 그려가며 충돌 없이 유도해야 했다. 실수는 곧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기에 8시간 근무 내내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한 달쯤 지나자 업무에 조금씩 익숙해졌다. 아침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어지는 주간 근무와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의 야간 근무가 2주일마다 교대로 돌아갔다. 밤 근무는 항공 편수가 적어서 상대적으로 여유로웠지만 가끔 새벽 시간대에 들어오는 화물기들을 처리하는 일이 있었다. 그런 날이면 관제탑에는 나와 당직 관제사 한 명만 남아서 어두운 활주로를 내려다보며 커피를 마시곤 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 시내의 불빛들이 점점 하나둘씩 꺼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 높은 곳에서 도시 전체를 내려다보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에 묘한 자부심을 느꼈다. 관제탑 동료들은 모두 엘리트 출신이었다. 12명의 관제사 중 9명이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이었고 나머지 3명도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나온 수재들이었다. 우리는 같은 교육을 받고 같은 이념을 공유했으며 조국의 하늘을 지킨다는 자긍심으로 뭉쳐 있었다. 점심시간이면 관제탑 구내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최신 항공기술이나 국제정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북한에서 항공 분야는 첨단 기술의 상징이었고 우리는 그 최전선에 서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입사 석 달째 되던 날 나는 처음으로 이상한 경험을 했다. 오후 9시쯤 갑자기 보위부 요원 2명이 관제탑에 올라왔다. 그들은 우리에게 당분간 모든 레이더를 끄고 자리를 비우라고 명령했다. 리혁 선생이 항공기 안전 문제를 들어 항의했지만 보위부 요원은 단 30분만 협조하면 된다며 강압적으로 밀어붙였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레이더를 끄고 관제탑 아래층 대기실로 내려가야 했다. 30분 후 다시 올라왔을 때 레이더 화면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활주로 끝자락에서 희미한 제트 엔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리혁 선생은 내게 아무것도 묻지 말라는 눈빛을 보냈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날의 일을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다. 2년 반이 흐른 뒤 나는 관제탑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다. 최고 지도자 김정은 동지의 전용기 이착륙을 총괄 관리하는 특별 관제팀에 선발된 것이었다. 이는 관제사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였고 동시에 가장 무거운 책임이기도 했다. 선발 통지를 받던 날 보위부에서 나온 3명의 요원이 나를 별도 심사실로 데려가 사흘 동안 신원 조회와 사상 검증을 진행했다. 3대가 모두 깨끗한 출신 성분이어야 했고 과거 7년간의 모든 행적이 재검토되었다. 심사를 통과하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특별관제팀 사무실 문을 열 수 있었다. 특별관제팀은 관제탑 최상층 14층에 따로 마련된 독립공간에서 운영되었다. 일반 관제실보다 훨씬 좁았지만 최신 장비들로 가득 차 있었고 보안 등급이 최고 수준이었다. 팀원은 나를 포함해 단 4명뿐이었다. 팀장인 강철민 부장은 50대 초반의 노련한 군 출신 관제사였고 나머지 2명은 나보다 서너 살 많은 선배들이었다. 우리는 김정은 동지의 모든 국내외 이동 스케줄을 사전에 통보받았고 그에 맞춰 항로를 설계하고 공역을 통제했다. 전용기가 뜨는 날이면 순환공항 전체가 삼엄한 경계 태세로 돌입했고 다른 모든 항공편은 최소 2시간 전후로 운항이 중단되었다. 첫 임무는 2017년 10월 블라디보스토크 정상회담을 위한 출국 관제였다. 전날 밤 11시에 긴급 소집되어 관제탑으로 복귀했고 우리는 새벽 1시 이륙 예정인 전용기를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다. 활주로 양옆으로 수십 대의 경호 차량이 도열했고 공항 전체의 조명이 환하게 켜졌다. 레이더 화면에는 전용기를 나타내는 특별한 빨간색 신호가 나타났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전용기 조종사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전문적이었지만 그 뒤에 숨겨진 긴장감을 나는 느낄 수 있었다. 이륙 허가를 내리는 순간 내 입술이 바짝 말라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전용기 관제 업무는 일반 항공편과는 차원이 달랐다. 모든 통신은 암호화되었고 비행 경로는 실시간으로 변경될 수 있었다. 우리는 전용기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교대 없이 근무해야 했고 화장실조차 마음대로 갈 수 없었다. 강철민 부장은 우리에게 이 일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했다. 단 1초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으며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 모두와 우리 가족들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고가 아닌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고 나는 그 무게를 온전히 받아들였다. 한 달에 평균 서너 차례 전용기 관제를 담당했다. 대부분은 국내 이동이었지만 가끔 베이징이나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국제선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며칠 전부터 준비에 들어갔고 비행 당일에는 공항 전체가 마비될 정도로 삼엄한 경계가 이루어졌다. 나는 점차 이 일에 익숙해졌고 전용기의 빨간 신호가 레이더에 나타나도 더 이상 손이 떨리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일반 관제 업무보다 더 명확하고 체계적이어서 절차만 정확히 따르면 큰 어려움 없이 처리할 수 있었다. 강철민 부장도 내 성장을 인정했고 6개월이 지나자 나는 팀에서 2번째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하지만 2018년 봄 이상한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전용기가 새벽 2시나 3시 같은 비정상적인 시간에 이륙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공식 일정에는 없는 비행들이었고 우리는 단 서너 시간 전에 긴급 호출을 받았다. 더 이상한 것은 목적지였다. 레이더 상으로는 동해 상공을 선회하다가 돌아오는 것으로 표시되었지만 비행 시간을 계산해보면 어딘가 다른 곳에 착륙했다가 온 것이 분명했다. 강철민 부장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묻지 말라고 경고했고 특별 관제팀 밖에서는 이 비행들에 대해 절대 언급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의문이 씨앗처럼 싹트기 시작했다. 2019년 12월 어느 추운 밤,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이 일어났다. 그날 저녁 9시쯤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강철민 부장에게서 긴급 호출 전화가 왔다. 1시간 내에 관제탑으로 복귀하라는 명령이었고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나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공항으로 향했다. 평양 시내는 이미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거리에는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다.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이번에도 또 전용기 비행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관제탑에 도착했을 때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다. 특별 관제실에는 강철민 부장과 나 단 2명만 있었다. 다른 팀원들은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 이상했다. 부장은 내게 자리에 앉으라고 지시했고 곧 새벽 2시에 특별 임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에 볼 수 없던 긴장감이 역력했고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다. 나는 레이더 시스템을 점검하며 대기했고 시계 바늘이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지켜봤다. 관제실 안은 기묘한 정적에 쌓여 있었고 오직 레이더 장비의 낮은 전자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새벽 1시 50분 강철민 부장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관제실 문을 잠갔다. 그리고는 모든 일반 통신 채널을 차단하고 특수 암호화 채널만 활성화했다. 이런 조치는 처음 보는 것이었고 나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었다. 부장은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나는 볼 수 있었다. 2시 정각 레이더 화면에 빨간 신호가 나타났다. 전용기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항 게이트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공항 북쪽 끝 화물 터미널 쪽에서 신호가 잡혔다. 이것도 처음 보는 패턴이었다. 비행기는 활주로로 이동했고 나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륙 허가를 준비했다. 하지만 조종사와의 교신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목적지 코드가 평소 사용하던 것과 달랐다. 레이더 화면에 입력된 비행 계획을 보니 동해 상공 선회 후 귀환으로 표시되어 있었지만 실제 연료 탑재량을 계산하면 최소 1500km 이상 비행할 수 있는 양이었다. 동해 선회만 한다면 필요 없는 양이었다. 나는 강철민 부장을 바라봤지만 그는 눈을 감고 고개를 저었다. 묻지 말라는 신호였다. 전용기는 새벽 2시 15분에 이륙했다. 거대한 제트 엔진 소리가 관제탑 유리창을 진동시켰고 나는 창밖으로 기체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다. 빨간 신호는 예상대로 동해 방향으로 움직였지만 북위 40도선을 넘어서자 갑자기 레이더에서 사라졌다. 이것은 항공기가 매우 낮은 고도로 하강했거나 트랜스폰더를 꺼버렸다는 의미였다. 나는 깜짝 놀라 부장에게 보고하려 했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이제 3시간 후면 돌아올 것이니 대기하라고 말했다. 3시간은 고문처럼 길게 느껴졌다. 나는 관제실 의자에 앉아 빈 레이더 화면만 바라봤다. 강철민 부장은 창가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북한에서 관제탑 내 흡연은 엄격히 금지된 행위였다. 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그 누구도 제지하지 않았다. 새벽 5시 10분 레이더 화면에 다시 빨간 신호가 나타났다. 전용기가 돌아오고 있었다. 신호는 같은 북위 40도선 부근에서 갑자기 나타났고 순안 공항을 향해 빠르게 접근했다. 비행기는 5시 40분에 착륙했고 똑같이 화물 터미널 쪽으로 이동해서 신호가 사라졌다. 강철민 부장은 모든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날 밤의 모든 데이터를 레이더 시스템에서 지워야 했다. 그날 밤 이후로 나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레이더 화면에서 사라지는 빨간 신호와 강철민 부장의 떨리는 손이 반복해서 꿈에 나타났다. 무엇보다 두려웠던 것은 내가 무언가 알아서는 안 될 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일상은 계속되었고 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관제탑 근무를 이어갔다. 특별 관제팀의 다른 동료들은 그날 밤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나와 강철민 부장만이 그 비밀을 공유하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눈빛으로 침묵을 확인했고 그 무게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다. 2020년 3월 봄이 찾아왔지만 관제탑의 분위기는 점점 더 이상해졌다. 특별 관제팀에서 일하던 박성호 선배가 어느 날 갑자기 출근하지 않았다. 그는 32세의 성실한 관제사였고 팀에서 가장 오래 일한 사람 중 하나였다. 강철민 부장은 박성호가 갑작스럽게 다른 부서로 전출되었다고 말했지만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다. 나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감히 더 묻지 못했다. 북한에서는 누군가의 갑작스러운 실종에 대해 묻는 것 자체가 위험한 행동이었기 때문이다. 한 달 후 이번에는 최은미라는 여성 관제사가 사라졌다. 그녀는 나와 같은 나이였고 우리는 종종 점심을 함께 먹으며 가까이 지냈다. 어느 금요일 오후 근무를 마치고 헤어졌는데 다음 월요일에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강철민 부장은 똑같이 전출되었다고 말했지만 이번에는 내게 따로 조용히 말했다. 앞으로 특별 관제팀 일에 대해서는 그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심지어 가족에게도 절대 언급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박성호와 최은미의 실종은 단순한 전출이 아니었다. 5월에 세 번째 동료가 사라졌다. 리성철이라는 젊은 관제사였는데 그는 특별 관제팀에 들어온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신입이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근무하던 날 나는 그가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혼잣말로 뭔가 중얼거리는 것을 들었다. 정확히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불안해하는 목소리였다는 것은 확실했다. 다음 날 그는 출근하지 않았고 사흘 후 강철민 부장은 리성철도 전출되었다고 발표했다. 특별 관제팀은 이제 부장과 나 단 2명만 남았다. 나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3명의 동료가 석 달 사이에 연속으로 사라졌고 그 모두가 특별 관제팀 소속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모두 작년 12월 그 심야 비행에 대해 알고 있었거나 혹은 알게 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했다. 박성호는 비행 기록 보관을 담당했고 최은미는 연료 데이터 관리를 맡았으며 리성철은 한 번은 내게 이상한 비행 패턴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었다. 그들이 사라진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면 나 역시 안전하지 않았다. 나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문단속을 3번씩 확인했고 출근길에 뒤를 돌아보는 횟수가 점점 늘어났다. 강철민 부장도 변했다. 그는 말수가 줄었고 자주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한 번은 근무 중에 그가 갑자기 내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가족을 먼저 생각하라고, 그리고 절대로 진실을 찾으려 하지 말라고 말했다.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깊은 절망을 읽을 수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단순한 관제사가 아니었다. 우리는 알아서는 안 될 비밀을 알게 된 증인들이었고 그 비밀이 우리를 서서히 삼키고 있었다. 6월이 되자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매일 아침 관제탑으로 가는 길이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졌고 밤마다 꾸는 악몽은 점점 더 생생해졌다. 3명의 동료가 사라진 뒤 특별 관제팀에는 새로운 인원이 충원되지 않았다. 강철민 부장과 나만이 전용기 관제를 담당했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다음 차례가 누가 될지 불안해했다. 내가 북한을 떠나야겠다고 처음 생각한 것은 어느 토요일 새벽 또 한 번의 의문스러운 심야 비행을 관제한 직후였다. 그날도 새벽 2시에 전용기가 떴다. 똑같은 패턴이었다. 화물 터미널에서 출발해서 동해 상공으로 날아갔고 북위 40도선 부근에서 레이더에서 사라졌다. 3시간 후 다시 나타나 착륙했고
우리는 모든 기록을 삭제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다. 전용기가 화물 터미널로 이동할 때 나는 망원경으로 활주로를 내려다봤다. 새벽 6시의 희미한 빛 속에서 화물 트럭 여러 대가 비행기 옆에 대기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언가 큰 상자들을 트럭에 싣고 있었다. 너무 멀어서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움직임은 분명 평범한 화물 하역이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모든 것을 연결해 보려 했다. 심야의 비밀 비행 레이더에서 사라지는 3시간, 돌아온 뒤 신속히 내려지는 화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동료들의 연쇄 실종. 결론은 하나뿐이었다. 나는 국가 최고 기밀에 우연히 접촉했고 그 기밀은 사람들의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알 필요도 없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었고 언젠가 나도 박성호, 최은미, 리성철처럼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것이라는 확신이었다. 나는 일주일 동안 밤마다 깨어있으며 생각했다. 북한을 떠나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나는 평양 핵심 계층 출신이었고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으며 국가가 인정한 엘리트였다. 부모님은 나를 자랑스러워했고 나 역시 내 삶에 만족했었다. 하지만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본 것들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체제가 감추려는 비밀을 알게 된 순간 나는 더 이상 보호받는 엘리트가 아니라 제거되어야 할 위험 요소가 되었다. 살고 싶다면 떠나야 했다. 결정을 내리는데 또 일주일이 걸렸다. 7월 초순 어느 일요일 오후 나는 집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종이에 2가지 선택지를 적었다. 남는다 그리고 떠난다. 남으면 언젠가 사라질 것이고 떠나면 가족을 영영 볼 수 없게 될 것이었다. 두 선택 모두 끔찍했지만 나는 살아남기를 선택했다. 29살의 나이에 아직 살아보지 못한 인생이 너무 많이 남아 있었다. 나는 종이를 찢어 변기에 버리고 물을 내렸다. 그리고 창밖 평양 시내를 바라보며 이 도시를 떠나기 위한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리기 시작했다. 다음 날 출근길 나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다. 강철민 부장에게 인사했고 레이더를 점검했으며 정해진 업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완전히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탈북 경로, 필요한 돈, 연락할 브로커, 국경을 넘는 방법. 나는 관제사로서 항로를 설계하듯 탈출 경로를 설계하기 시작했다. 가장 큰 문제는 신분이었다. 평양 출신 엘리트 관제사인 나는 일반 주민들보다 훨씬 더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었다. 국경 지역으로 가는 것조차 특별 허가가 필요했다. 하지만 방법은 있을 것이라고 나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길을 갔고 나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브로커를 찾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7월 중순 나는 평양 시내 통일거리 시장에 갔다. 표면적으로는 생필품을 사러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목적은 달랐다. 북한에서 탈북 브로커를 찾으려면 시장이 가장 좋은 장소라는 것을 나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돈이 오가는 곳에는 항상 다른 종류의 거래도 존재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각종 물건을 파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귀를 가득 채웠고 여름 더위에 섞인 생선 비린내와 김치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나는 시장을 천천히 돌아다니며 주변을 관찰했다. 대부분의 상인들은 평범한 주민들이었지만 가끔 눈빛이 다른 사람들이 보였다. 중국산 물건을 파는 상인들, 휴대전화 부품을 거래하는 사람들, 달러를 환전해주는 암시장 환전상들. 이들 중 누군가는 국경을 넘나드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을 것이었다. 나는 1시간 넘게 시장을 배회했고 결국 시장 구석 한쪽에서 중국산 의약품을 파는 중년 여성을 발견했다. 그녀의 좌판에는 북한에서 구하기 어려운 항생제와 진통제들이 놓여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그녀가 중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두통약을 하나 집어들었다. 가격을 물었고 그녀는 중국 위안화로 얼마라고 답했다. 나는 북한 돈밖에 없다고 말했고 그녀는 환율을 계산해서 북한 돈으로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우리는 몇 분간 가격을 흥정했고 그 과정에서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혹시 친척을 중국으로 보내는 일도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다.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었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나를 위아래로 훑었다. 평양말을 쓰는 것을 알아챈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그런 일은 모른다고 잘라 말했지만 내게 명함만 한 종이 쪽지를 건넸다. 거기에는 전화번호 하나만 적혀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이틀 동안 고민했다. 그 전화번호로 연락하는 순간 나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는 것이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강철민 부장의 얼굴은 날마다 더 창백해졌고 그는 가끔 관제실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다음 차례는 그일 것이고 그 다음은 나였다. 7월 20일 목요일 저녁 나는 공중전화를 찾아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3번의 신호음 후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장에서 번호를 받았다고 말했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남자는 3일 후 같은 시간에 모란봉 뒤편 작은 식당으로 오라고 했다. 그리고 혼자 오라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3일은 3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나는 관제탑에서 평소처럼 일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만남 생각뿐이었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 지나고 월요일 저녁이 되었다. 나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고 집에 들러 옷을 갈아입은 뒤 모란봉으로 향했다. 저녁 7시에 평양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나는 그 속에 섞여 눈에 띄지 않으려 애썼다. 모란봉 뒤편 골목은 어두웠고 작은 식당 몇 개가 희미한 불빛을 내뿜고 있었다. 나는 전화에서 들은 대로 2번째 식당으로 들어갔다. 식당 안에는 손님이 서너 명뿐이었다. 구석 자리에 앉은 40대 남자가 나를 보며 눈짓을 했다. 나는 다가가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먼저 음식을 시키라고 했고 나는 냉면 한 그릇을 주문했다. 음식이 나오고 우리가 먹기 시작하자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어디로 가고 싶으냐고. 나는 한국이라고 답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비용을 물었다. 1인당 5,000달러라고 했다. 북한 돈으로 환산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지만 나는 예상했던 범위였다. 언제 떠나고 싶으냐는 질문에 나는 가능한 한 빨리라고 답했다. 그는 내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가 8월 중순쯤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준비할 시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브로커와의 만남 이후 나는 매일 밤 조금씩 준비를 시작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5,000달러는 내가 7년간 모은 저축을 모두 합쳐도 부족한 금액이었다. 나는 집에 있는 귀금속들을 꺼내 암시장 환전상에게 팔았다. 어머니가 결혼 준비금으로 사두었던 금반지 2개와 금목걸이 하나, 그리고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비취 팔찌까지. 그것들을 팔아 얻은 돈과 저축을 합치면 겨우 3,000달러 정도였다. 나머지 2,000달러는 친구에게서 빌려야 했다. 김현주는 대학 동창이었고 내가 북한에서 가장 신뢰하는 친구였다. 그녀는 평양의 한 무역회사에서 일했고 중국과의 거래를 담당하면서 달러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7월 말 어느 날 저녁 나는 현주를 만나 사실대로 말했다. 내가 북한을 떠나려 한다고, 돈이 필요하다고. 현주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틀 후 그녀는 2,000달러를 건네주었고 내게 꼭 살아서 연락하라고 말했다. 우리는 그날 밤 함께 울었고 이것이 마지막 만남이 될 것이라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다. 돈 문제가 해결되자 다음은 짐을 준비하는 일이었다.
브로커는 최소한의 짐만 가져오라고 경고했다. 작은 배낭 하나에 들어갈 만큼만. 나는 밤마다 짐을 싸고 풀기를 반복했다. 무엇을 가져가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 옷은 2벌만 챙겼다. 검은색 바지와 회색 티셔츠, 그리고 겉옷 1벌. 신분증과 졸업증명서는 가져가 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배낭 깊숙이 넣어두었다. 가족사진 몇 장도 챙겼다.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남동생과 함께 찍은 사진들. 이것들을 보면 다시는 그들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지만 그래도 가져가기로 했다. 8월 초 나는 가족들에게 거짓말을 했다. 회사에서 2주일간 지방 출장을 간다고 말했다. 함경북도 청진공항 관제 시스템 점검 업무라고 둘러댔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머니는 옷을 챙겨주겠다며 내 방으로 들어왔다. 나는 어머니를 말리며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다. 아버지의 주름진 이마, 어머니의 부드러운 미소, 남동생의 장난스러운 눈빛. 이 모든 것을 기억 속에 영원히 간직해야 했다. 8월 10일 브로커에게서 연락이 왔다. 8월 15일 금요일 새벽 4시에 평양역 뒤편 화물 야적장에서 만나자고 했다. 트럭 한 대가 대기하고 있을 것이고 거기에 타면 된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를 끊었다. 사흘이 남았다. 나는 관제탑에서 평소처럼 근무했고 아무도 내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강철민 부장만이 가끔 내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도 알고 있었는지 모른다. 내가 곧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8월 14일 목요일 내 마지막 근무일이었다. 오후 2시에 근무를 마치고 관제탑을 나서면서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결국 발걸음을 멈추고 13층 관제탑 유리창을 올려다봤다. 저 안에서 7년을 보냈다. 수백 대의 비행기를 안전하게 유도했고 국가가 인정한 엘리트로 살았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이제 끝이었다. 내일 새벽이면 나는 도망자가 될 것이고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올 수 없을 것이었다. 평양 시내를 걸어 집으로 향하는 길, 모든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이 도시를 나는 이제 영원히 떠나야 했다. 8월 14일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29년의 삶을 떠올렸다. 평양에서 태어나 평양에서 자랐고 이 도시를 떠나본 적이 거의 없었다. 가장 먼 곳이 함흥이었고 그것도 대학 시절 한 번뿐이었다. 내일 새벽이면 나는 이 좁은 세계를 떠나 완전히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었다. 중국, 그리고 그 너머의 어딘가. 한국이라는 나라는 텔레비전 뉴스에서만 봤던 적국이자 동시에 같은 민족이 사는 이상한 땅이었다. 자정이 넘자 일어나 작은 책상 앞에 앉았다. 가족들에게 편지를 써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미안하다고 쓸 것인가, 사랑한다고 쓸 것인가.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나을까. 결국 나는 펜을 들지 못하고 그냥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내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버지는 딸이 조국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남동생은 누나가 탈북자가 되었다는 낙인을 평생 짊어져야 할 것이었다. 나 하나의 선택이 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1시가 되자 배낭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옷 2벌, 신분증, 사진 몇 장, 그리고 5,000달러가 든 봉투. 이것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전부였다. 7년간 모은 책들, 대학 시절 노트들, 관제사 자격증, 그리고 수많은 추억이 담긴 물건들은 모두 이 방에 남겨두어야 했다. 나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책장에 꽂힌 항공공학 책들,
벽에 걸린 대학 졸업사진, 창가의 작은 화분. 이 모든 것이 내 삶의 증거였고 내일이면 이 증거들만 남고 나는 사라질 것이었다. 2시쯤 되자 잠깐 눈을 붙였다. 하지만 30분도 채 되지 않아 깨어났다. 악몽을 꾸었다. 두만강을 건너다가 총에 맞는 꿈이었다. 차가운 물속에서 피가 퍼져나가고 나는 천천히 가라앉았다. 깨어나 보니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나는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생겨 있었다. 29살의 여자가 아니라 40대처럼 늙어 보였다. 공포가 사람을 이렇게 빨리 늙게 만드는구나 싶었다. 3시가 되자 옷을 갈아입었다. 검은색 바지에 회색 티셔츠, 그리고 검은색 바람막이 점퍼. 가능한 한눈에 띄지 않는 옷차림이었다. 배낭을 메고 방문 손잡이를 잡았지만 쉽게 열리지 않았다.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었다. 나는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문을 열었다. 복도는 어둡고 조용했다. 부모님 방 앞을 지나갈 때 발소리를 최대한 죽였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는 순간 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나는 깜짝 놀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아마 내 상상이었을 것이다. 평양역까지는 걸어서 40분 거리였다. 새벽 3시 반에 평양 거리는 완전히 어두웠고 가로등마저 대부분 꺼져 있었다. 나는 그림자를 따라 걸었고 혹시 누가 뒤따라오는 건 아닌지 수시로 뒤를 돌아봤다. 가끔 순찰 차량이 지나갔고 그럴 때마다 나는 건물 모퉁이에 숨어서 숨을 죽였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평양역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나는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다. 저 멀리 모란봉이 어둠 속에서 거대한 실루엣으로 보였고 그 너머로 내가 살던 아파트가 있을 것이었다. 나는 작별 인사를 속으로 중얼거리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평양역 뒤편 화물 야적장에 도착한 것은 새벽 4시 5분 전이었다. 어둠 속에서 트럭 한 대가 엔진을 끈 채 대기하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운전석에서 누군가 손짓을 하는 것이 보였다. 브로커였다. 그는 내게 빨리 뒤로 가서 짐칸에 타라고 속삭였다. 트럭 뒷문을 열자 안에 이미 4명이 앉아 있었다. 한 여자는 아이를 안고 있었고 다른 2명은 중년 남녀였다. 모두 나처럼 작은 짐만 가지고 있었고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나는 구석자리에 앉았고 곧 트럭이 출발했다. 트럭은 평양 시내를 빠져나가 북쪽으로 향했다. 짐칸 안은 완전히 어두웠고 오직 천막 틈새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빛만이 서로의 얼굴을 어렴풋이 비췄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아이조차 울지 않았다. 어머니가 아이 입을 막고 있는 것 같았다. 트럭은 비포장도로를 달렸고 심한 진동이 우리 몸을 흔들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트럭이 갑자기 멈췄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밖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고 검문소인 것 같았다. 브로커가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고 웃음소리도 섞여 있었다. 10분 정도 지나자 트럭이 다시 움직였다. 우리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것이었다. 해가 뜨기 시작했다. 천막 틈으로 보이는 하늘이 점점 밝아졌다. 우리는 평양에서 150km 이상 떨어진 곳에 있을 것이었다. 트럭은 산길로 접어들었고 길이 점점 더 험해졌다. 아침 8시쯤 트럭이 다시 멈췄다. 브로커가 뒷문을 열고 내리라고 했다. 우리는 산속 작은 폐가 앞에 서 있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나무들만 빽빽이 들어차 있었다. 브로커는 우리에게 이곳에서 저녁까지 숨어 있으라고 말했다. 밤이 되면 다시 출발할 것이라고 했다. 폐가 안은 먼지투성이었고 오래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하지만 밖보다는 안전했다.
우리는 각자 구석에 자리를 잡았고 가져온 음식을 조금씩 꺼내 먹었다. 나는 집에서 챙겨온 옥수수빵 2개를 천천히 씹었다. 목이 메어 잘 넘어가지 않았다. 물도 귀했다. 브로커가 준 물통에는 겨우 반 리터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5명이 나눠 마셔야 했다. 아이를 아는 여자가 먼저 마시라고 했고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이에게 물을 먹인 뒤 자신도 조금 마셨다. 낮 시간은 고통스럽게 지나갔다. 폐가 안은 더웠고 벌레들이 많았다.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지만 가끔 눈빛을 교환했다. 서로에게 힘을 주려는 무언의 소통이었다. 중년 남자가 한 번 나에게 물었다. 어디서 왔냐고. 나는 평양이라고 답했고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평양 사람이 탈북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호기심과 동시에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평양 출신이라는 것이 때로는 의심을 받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 저녁 7시가 되자 브로커가 돌아왔다. 이제 출발할 시간이라고 했다. 우리는 다시 트럭에 올랐고 이번에는 더 북쪽으로 향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공기가 차가워졌다. 우리는 국경 지역으로 가고 있었다. 자정쯤 트럭이 완전히 멈췄다. 브로커가 뒷문을 열고 내리라고 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트럭에서 내렸다. 멀리서 강물 소리가 들렸다. 두만강이었다. 브로커가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고 우리는 한 줄로 그를 따라갔다. 드디어 북한과 중국의 경계에 도착한 것이었다. 두만강 강둑에 도착한 것은 새벽 1시였다. 강은 생각보다 넓었고 어둠 속에서 물소리만 들려왔다. 브로커는 우리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가락을 입술에 댔다. 강 건너편 중국 쪽에서 손전등 불빛이 깜빡였다. 신호였다. 중국 쪽 브로커가 대기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우리는 강둑을 따라 500m쯤 이동했다. 그곳에는 작은 보트 한 척이 갈대 사이에 숨겨져 있었다. 브로커는 우리를 보트에 태우기 시작했다. 먼저 아이를 아는 여자가 탔고 그 다음 중년 부부 그리고 나와 다른 한 명이 마지막으로 탔다. 보트는 낡았고 물이 조금씩 새어들어왔다. 브로커가 노를 저어 강 중앙으로 나아갔다. 물살이 생각보다 세서 보트가 흔들렸고 아이를 아는 여자가 작은 비명을 삼켰다. 나는 보트 가장자리를 꽉 잡고 있었고 차가운 강물이 손에 튀었다. 여름이었지만 강물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반달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다. 너무 밝아서 오히려 걱정이었다. 순찰대가 우리를 발견할 수도 있었다. 브로커는 노를 저으면서 계속 주변을 경계했다. 강을 절반쯤 건넜을 때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렸다. 순찰선이었다. 브로커의 얼굴이 굳었고 그는 노 젓기를 멈추고 우리에게 엎드리라고 속삭였다. 우리는 보트 바닥에 몸을 최대한 낮추고 숨을 죽였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지만 어머니가 재빨리 입을 막았다. 순찰선의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온몸이 떨렸다. 순찰선은 우리에게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을 지나갔다. 순찰대원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지만 그들은 우리를 발견하지 못했다. 순찰선이 멀어지자 브로커는 다시 노를 저었고 이번에는 더 빠르게 움직였다. 중국 쪽 강둑에 도착한 것은 1시 40분쯤이었다. 브로커는 우리를 재촉해서 빨리 내리게 했다. 발이 땅에 닿는 순간 나는 북한이 아닌 다른 나라 땅을 밟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중국이었다. 하지만 안도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중국 공안에 붙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될 것이고 그러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중국 쪽 브로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조선족이었고 한국어를 유창하게 했다.
그는 우리에게 빨리 따라오라고 했고 강둑을 떠나 숲속으로 들어갔다. 숲은 어둡고 길이 험했다. 나뭇가지에 옷이 걸리고 돌부리에 발이 걸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우리는 1시간 넘게 숲을 헤쳤고 결국 작은 마을 외곽에 도착했다. 거기에 벤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다. 중국 쪽 브로커는 우리를 벤에 태우고 이제 안전한 집으로 간다고 말했다. 벤은 출발했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중국의 새벽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낯선 간판들, 낯선 건물들, 그리고 낯선 언어들. 나는 정말로 북한을 떠났다.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이제 앞으로만 갈 수 있었다. 안전가옥에 도착한 것은 새벽 4시였다. 작은 농가였고 주변에는 논밭이 펼쳐져 있었다. 집 안에는 이미 다른 탈북자들이 몇 명 있었다. 모두 우리처럼 두려움과 피곤함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중국 쪽 브로커는 우리에게 여기서 며칠 쉬라고 했다. 그동안 다음 경로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배정받은 방으로 들어가 배낭을 내려놓았다. 비좁은 방이었지만 평양 집보다 안전하게 느껴졌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북한을 떠난 지 꼭 24시간이 지났다. 가족들은 아마 지금쯤 내가 사라진 것을 알았을 것이다. 어머니가 우는 모습이 눈앞에 선했고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중국 안전가옥에서의 첫 사흘은 혼란스러웠다.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는 깨어있는 생활이 반복되었다. 창문에는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어서 밖을 볼 수 없었고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금지되었다. 중국 쪽 브로커는 하루에 2번 음식을 가져왔다. 중국 음식이었고 북한에서 먹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기름기가 많았고 양념이 강했다. 처음에는 입에 맞지 않았지만 배가 고파서 먹을 수밖에 없었다. 함께 도착한 5명은 같은 방을 쓰며 서로 의지했고 가끔 낮은 목소리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나흘째 되는 날 브로커가 우리를 모아놓고 설명했다. 여기서 베이징까지는 버스로 12시간이 걸리고 베이징에서 다시 서쪽으로 이동해 몽골 국경까지 가야 한다고 했다. 전체 여정은 최소 2주일이 걸릴 것이고 그동안 절대로 한국어를 쓰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중국 공안에게 붙잡히는 순간 모든 것이 끝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는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브로커는 각자에게 가짜 신분증을 나눠줬다. 내 것에는 중국식 이름이 적혀 있었고 조선족으로 위장한 서류였다. 사진은 며칠 전에 찍은 것이었는데 내 얼굴이 너무 창백해서 아픈 사람처럼 보였다. 8월 20일 우리는 안전가옥을 떠났다. 새벽 5시에 벤을 타고 근처 버스 터미널로 이동했다. 터미널은 이미 사람들로 붐볐고 중국어가 사방에서 들려왔다. 나는 그 속에서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애썼다. 브로커는 우리에게 버스표를 건네주고 베이징까지 가서 다른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만약 검문이 있으면 조용히 신분증만 보여주고 절대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우리는 버스에 올랐고 각자 떨어져서 앉았다.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봤다. 버스가 출발하자 중국의 시골 풍경이 펼쳐졌다. 버스는 고속도로를 달렸다. 북한에서는 본 적 없는 넓고 깨끗한 도로였고 수많은 차들이 빠르게 지나갔다. 창밖으로 보이는 마을들은 북한보다 훨씬 발전해 보였다. 집들이 크고 깨끗했으며 거리에는 상점들이 즐비했다. 사람들의 옷차림도 다양했고 밝은 색깔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많았다. 북한에서는 검은색이나 회색, 남색이 대부분이었는데 여기서는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녔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이곳이 정말 다른 세계라는 것을 실감했다. 오전 10시쯤 버스가 휴게소에 멈췄다. 사람들이 내려서 화장실을 가거나 음식을 샀다. 나도 조심스럽게 내려서 화장실로 갔다.
화장실은 북한 것보다 훨씬 깨끗했고 휴지도 충분히 있었다. 거울 앞에서 내 얼굴을 봤는데 여전히 창백하고 불안해 보였다. 나는 찬물로 얼굴을 씻고 심호흡을 했다.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다시 버스로 돌아가는 길에 작은 매점이 보였다. 나는 물 한 병을 사려고 들어갔다. 계산대 아주머니가 중국어로 뭐라고 물었지만 나는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돈을 내밀었다. 아주머니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다행히 더 묻지 않았다. 오후 3시쯤 버스가 갑자기 멈췄다. 앞쪽에서 공안 검문이 있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다. 내 심장이 순간 멈추는 것 같았다. 공안 2명이 버스에 올라와 승객들의 신분증을 검사하기 시작했다. 나는 손에 든 가짜 신분증이 땀에 젖는 것을 느꼈다. 공안이 점점 내 자리로 다가왔다. 내 차례가 되었을 때 나는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건넸다. 공안은 신분증을 보더니 나를 한참 쳐다봤다. 그리고 중국어로 뭔가 물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공안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제 끝이구나 싶었다. 하지만 그때 뒷좌석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고 공안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공안은 내게 신분증을 돌려주고 뒷좌석으로 갔다. 나는 간신히 숨을 내쉬었다. 베이징에 도착한 것은 저녁 8시였다. 버스 터미널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거대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나는 그 인파 속에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당황했다. 브로커가 말한 연락책을 찾아야 했지만 누가 그 사람인지 알 수 없었다. 30분쯤 서 있자 중년 남자가 다가와 조선족 말투로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나를 터미널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베이징의 밤거리는 평양과는 완전히 달랐다. 네온 사인이 번쩍이고 자동차가 끝없이 지나다녔으며 사람들은 밤 10시가 다 되어가는데도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다. 연락책은 나를 택시에 태워 한 아파트로 데려갔다. 30분쯤 달려서 도착한 곳은 베이징 외곽의 낡은 아파트 단지였다. 5층짜리 건물이었고 엘리베이터는 없었다. 우리는 계단을 올라 3층 한 집 앞에 섰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작은 원룸이었고 이미 다른 탈북자 3명이 있었다. 모두 여성이었고 나보다 어려 보였다. 연락책은 내게 여기서 사흘 정도 머물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다음 단계 준비를 할 것이고 곧 몽골로 갈 수 있을 거라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그날 밤 나는 다른 3 여성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은 모두 함경북도 출신이었고 각자 다른 이유로 탈북했다. 한 명은 23이었는데 가족이 모두 굶어 죽어서 혼자 살아남았다고 했다. 또 다른 한 명은 27이었고 중국 남자와 결혼하려다가 인신매매 조직에 속은 후 탈출했다고 했다. 3번째는 19밖에 안 되어 보였는데 아버지가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서 가족 전체가 위험해져 도망쳤다고 했다. 나는 내 이야기도 조금 했다. 평양 관제사였다는 것, 비밀을 알게 되어 위험해졌다는 것. 그들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평양 사람이 탈북한다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었기 때문이다. 사흘 동안 우리는 그 작은 방에 갇혀 지냈다. 낮에는 커튼을 치고 밖에 나가지 않았으며 밤에만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다. 음식은 연락책이 하루에 2번 가져왔다. 대부분 중국 음식이었는데 만두, 볶음밥, 국수 같은 것들이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화장실은 공동으로 써야 했고 샤워는 이틀에 한 번만 할 수 있었다. 좁고 불편했지만 북한에 있을 때보다는 안전했다. 적어도 여기서는 갑자기 끌려가지 않을 것이었다. 8월 25일 밤 연락책이 와서 내일 출발한다고 알렸다. 베이징에서 서쪽으로 1000km 이상 떨어진 내몽골 지역으로 간다고 했다.
거기서 몽골 국경까지는 또 며칠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우리 4명은 함께 가게 될 것이고 도중에 절대 한국어를 쓰지 말라고 다시 한번 경고했다. 나는 배낭을 챙기며 마음을 다잡았다.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이었지만 아직 절반도 오지 못했다. 몽골을 거쳐 한국까지 가려면 최소 한 달은 더 걸릴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다음 날 떠날 여정이 두려웠고 동시에 한국에 더 가까워진다는 기대감도 있었다. 다음 날 새벽 6시 우리는 벤에 올라 베이징을 떠났다. 도시를 벗어나자 풍경이 점점 황량해졌다. 건물이 사라지고 평원이 나타났으며 나중에는 사막 같은 풍경까지 보였다. 우리는 하루 종일 달렸고 중간에 2번 휴게소에 들러 화장실을 갔다. 저녁이 되자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거기서 하룻밤을 묵고 다시 출발할 것이라고 했다. 숙소는 허름한 여관이었고 우리 4명이 한 방을 썼다. 침대가 2개뿐이어서 2명씩 나눠 자야 했다. 나는 23 여성과 한 침대를 쓰기로 했다. 그날 밤 그녀는 잠꼬대로 엄마를 찾았고 나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괜찮다고 속삭여야 했다. 9월 첫째 주 우리는 내몽골 사막을 횡단하고 있었다. 끝없이 펼쳐진 황토 평원과 메마른 대지가 지평선까지 이어졌고 가끔 낮은 언덕과 말라버린 강바닥이 보였다. 배는 비포장도로를 달렸고 먼지가 창문을 뒤덮었다. 에어컨은 고장 나 있어서 창문을 조금 열어야 했지만 그러면 뜨거운 바람과 함께 모래가 들어왔다. 우리는 입에 천을 감고 앉아 있었고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너무 더웠고 목이 말랐으며 지쳐 있었다. 운전사는 조선족 남자였는데 하루에 10시간 넘게 운전했고 밤에는 밴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잤다. 사흘째 되는 날 우리는 작은 유목민 마을에 도착했다. 몇 채의 천막과 가축 우리만 있는 작은 마을이었고 사람은 10명도 안 되어 보였다. 운전사는 여기서 하루 쉬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한 천막에 들어가 바닥에 앉았다. 천막 안은 의외로 시원했고 양탄자가 깔려 있었다. 주인은 몽골 쪽 노인이었는데 우리에게 차를 대접했다. 짠맛이 나는 이상한 차였지만 목이 말라서 감사히 마셨다. 노인은 중국어로 뭔가 말했지만 우리는 알아들을 수 없었다. 운전사가 통역해 주었는데 노인은 여기서 국경까지는 이틀 정도 더 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밤이 되자 사막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낮에는 40도가 넘었는데 밤에는 10도 아래로 내려갔다. 우리는 떨면서 담요를 덮고 서로 붙어 앉았다. 천막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고 가끔 짐승 울음소리 같은 것도 들렸다. 나는 잠들 수 없어서 천막 밖으로 나갔다. 하늘에는 별이 쏟아질 것처럼 가득했다. 평양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었다. 은하수가 하늘을 가로질렀고 별똥별이 가끔 떨어졌다. 나는 그 아름다움에 압도되어 한참 서 있었다. 이런 하늘 아래에서 나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하지만 이 작은 존재가 살아남기 위해 이렇게 먼 길을 오고 있다는 사실이 기적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우리는 다시 출발했다. 이제 국경까지 이틀이면 도착할 것이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문제가 생겼다. 벤의 타이어가 펑크난 것이었다. 운전사는 차를 세우고 예비 타이어를 꺼냈다. 하지만 예비 타이어도 상태가 좋지 않았다. 운전사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일단 천천히 가면서 가까운 마을을 찾아보자고 했다. 우리는 시속 30km도 안 되는 속도로 천천히 움직였다. 2시간쯤 지나자 멀리 작은 마을이 보였다. 거기서 타이어를 고칠 수 있을 것 같았다. 마을에 도착해서 정비소를 찾았지만 제대로 된 정비소는 없었다. 그냥 고물 트럭 몇 대가 놓인 작은 창고 같은 곳이었다. 주인은 중년 중국인이었는데 타이어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새 타이어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없고 100km 떨어진 도시로 가야 한다고 했다. 운전사는 난감해했다. 100km를 지금 타이어로 갈 수는 없었다. 결국 우리는 그 마을에서 이틀을 더 머물러야 했다. 주인이 도시에 가서 타이어를 사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마을 한쪽 빈 창고에서 묵었고 그 이틀 동안 매일 불안에 떨어야 했다. 혹시 공안이 올까봐, 혹시 신고당할까봐. 다행히 이틀 후 타이어가 도착했고 우리는 다시 출발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이틀의 지연은 일정을 완전히 망쳤다. 원래 9월 5일쯤 국경에 도착해야 했는데 이제 7일이나 8일은 되어야 도착할 것 같았다. 운전사는 초조해했고 우리도 마찬가지였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위험은 커졌다. 중국 공안의 단속이 언제 강화될지 알 수 없었고 브로커 네트워크도 완벽하지 않았다. 우리는 배난에서 말없이 앞만 바라봤다. 몽골 국경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그곳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었다. 9월 8일 밤 우리는 중국과 몽골의 국경에 도착했다. 철조망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3m 높이의 울타리 위에는 가시철망이 감겨 있었다. 달빛 아래에서 철조망이 은빛으로 빛났고 멀리서 순찰차의 불빛이 보였다. 운전사는 우리를 밴에서 내리게 하고 여기서부터는 다른 안내인이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행운을 빈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우리 4명은 어둠 속에서 서 있었고 누군가를 기다렸다. 30분쯤 지나자 남자 한 명이 나타났다. 그는 몽골어와 중국어를 섞어 쓰는 사람이었고 우리를 재촉해서 철조망 쪽으로 데려갔다. 국경 철조망은 생각보다 더 삼엄했다. 순찰 경로가 정해져 있었고 순찰차가 30분마다 한 번씩 지나갔다. 안내인은 우리에게 순찰차가 지나간 직후 5분 안에 철조망을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배낭에서 철사 절단기를 꺼내 철조망 아래쪽을 잘랐다. 사람 한 명이 간신히 기어갈 수 있을 만큼의 구멍이 생겼다. 안내인은 먼저 19살 소녀를 밀어 넣었다. 소녀는 철조망에 옷이 걸려 비명을 삼켰지만 결국 통과했다. 다음은 23 여성이었고 그 다음은 27 여성이었다. 마지막이 내 차례였다. 나는 배낭을 먼저 밀어넣고 몸을 낮춰 구멍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철조망이 내 등을 긁었고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나는 계속 기어갔고 마침내 반대편으로 빠져나왔다. 몽골 땅이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몽골 경비대에게 발견되면 중국으로 송환될 수도 있었다. 안내인도 철조망을 넘어왔고 우리는 어둠 속에서 달리기 시작했다. 철조망에서 500m쯤 떨어진 곳에 작은 언덕이 있었고 거기서 기다리라고 했다. 우리는 숨을 헐떡이며 언덕까지 달렸다. 언덕 뒤편에 오토바이 4대가 대기하고 있었다. 안내인은 우리를 각각 오토바이에 태웠다. 나는 한 몽골인 남자의 오토바이 뒤에 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엑셀을 밟았고 오토바이는 어둠 속을 질주하기 시작했다. 길도 없는 사막을 달렸고 울퉁불퉁한 지형 때문에 몸이 계속 튀어올랐다. 나는 남자의 허리를 꽉 붙잡고 있었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모래가 눈과 입으로 들어왔다. 1시간쯤 달렸을 때 멀리 불빛이 보였다. 작은 마을이었다. 마을에 도착하자 우리는 한 천막으로 안내되었다. 천막 안에는 이미 다른 탈북자들이 있었다. 모두 합쳐 10여 명 정도였고 대부분 여성이었다. 안내인은 우리에게 여기서 사흘 정도 머물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몽골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할 것이고 승인되면 한국으로 갈 수 있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드디어 중국을 벗어났다. 더 이상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은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불안이 밀려왔다.
과연 난민 신청이 승인될까? 만약 거부되면 어떻게 될까? 나는 천막 바닥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다. 여기까지 오는데 20여일이 걸렸다. 이제 한국까지는 얼마나 더 걸릴까? 천막 밖으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사막의 별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북두칠성이 선명하게 보였고 그 옆으로 모르는 별자리들이 빛나고 있었다. 나는 평양에 있는 가족들을 떠올렸다. 어머니는 지금쯤 매일 울고 있을까? 아버지는 딸을 잃은 충격에서 벗어났을까? 남동생은 누나가 탈북자가 되어서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까? 미안하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들에게 전할 방법은 없었다. 나는 하늘을 향해 작게 속삭였다. 미안해요. 하지만 나도 살고 싶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몽골 천막에서의 나흘은 지루하면서도 불안했다. 우리는 밖으로 나갈 수 없었고 하루 종일 천막 안에 갇혀 있어야 했다. 음식은 하루 2끼만 제공되었고 대부분 양고기와 밀가루 음식이었다. 처음에는 양고기 특유의 냄새 때문에 먹기 힘들었지만 배가 고파서 결국 먹을 수밖에 없었다. 물도 부족해서 하루에 한 병씩만 나눠줬고 씻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우리 모두 머리가 떡이 지고 몸에서 냄새가 났지만 그것조차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사흘째 되는 날 몽골 정부 관계자가 왔다. 통역을 데리고 온 중년 남자였는데 우리 한 명씩 면담을 했다. 내 차례가 되었을 때 나는 긴장해서 손을 떨었다. 관계자는 내게 이름과 나이, 출신지를 물었다. 나는 솔직하게 답했다. 평양 출신이고 항공관제사였으며 국가 기밀을 알게 되어 생명의 위협을 느껴 탈북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내 얼굴을 오래 바라보더니 몇 가지를 더 물었다. 가족은 어떻게 되었는지, 왜 하필 한국으로 가고 싶은지, 중국에서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는지. 나는 모든 질문에 정직하게 답했다. 면담은 30분 정도 걸렸고 관계자는 일주일 내로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일주일을 기다리는 동안 나는 다른 탈북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중 한 명은 40대 여성이었는데 이미 2번째 탈북 시도라고 했다. 첫 번째는 5년 전이었는데 중국에서 공안에 붙잡혀 북한으로 송환되었다고 했다. 북한에서 1년 동안 교화소에 있다가 풀려난 후 다시 탈출을 시도했다고 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전율했다. 만약 내가 붙잡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관제탑에서 일한 사람이 탈북했다가 붙잡히면 아마 일반 교화소가 아니라 정치범수용소로 갔을 것이다. 그리고 평생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내가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깨달았다. 9월 15일 드디어 결과가 나왔다. 우리 14명 모두 난민 자격이 승인되었다. 일주일 내로 한국으로 갈 수 있는 비행기를 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천막 안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몇몇은 울었고 몇몇은 서로 껴안았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다. 평양을 떠난 지 한 달하고 이틀이 지났다. 그동안 두만강을 건넜고 중국을 횡단했으며 몽골 국경을 넘었다. 수없이 많은 위험을 넘어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한국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 다음 며칠 동안 우리는 출국 준비를 했다. 몽골 정부에서 임시 여행 증명서를 발급해 주었고 한국 대사관에서 나온 직원이 우리를 면담했다. 그들은 우리에게 한국에 도착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지 설명해 주었다. 먼저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고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석 달간 교육을 받은 후 사회에 정착하게 된다고 했다. 나는 그 모든 과정이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대되기도 했다. 새로운 삶이 곧 시작될 것이었다. 9월 20일 우리는 몽골 울란바토르 공항으로 이동했다. 평생 처음 보는 제대로 된 국제공항이었다. 넓고 깨끗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나는 출국장을 지나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비행기 탑승권을 받았다.
서울행 직항편이었다.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내 다리가 후들거렸다. 7년간 관제사로 일하면서 수백 대의 비행기를 관제했지만 정작 나 자신은 단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었다. 처음 타는 비행기가 자유를 향한 비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몽골의 땅이 점점 멀어졌다. 이제 한국으로 간다. 진짜 자유가 있는 곳으로.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한 것은 9월 20일 오후 4시였다. 기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의 충격이 온몸으로 전해졌고 나는 눈을 감았다. 정말로 한국에 도착한 것이었다. 평양을 떠난 지 37일 만이었다. 비행기가 게이트에 도착하고 안전벨트 사인이 꺼지자 사람들이 일어나 짐을 꺼내기 시작했다. 나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었다. 옆자리에 앉았던 23 여성이 내 손을 잡아주었다. 우리는 눈빛을 교환했고 그 눈빛에는 안도와 두려움과 기대가 모두 섞여 있었다. 입국장을 통과하는 과정은 혼란스러웠다. 우리 탈북자들은 일반 승객과는 다른 통로로 안내되었다. 정부 관계자 몇 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은 친절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다. 한국말이었다. 내가 평생 써온 언어였지만 억양이 달랐다. 부드럽고 빠르며 북한 말에는 없는 외래어들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다. 관계자는 우리에게 짐을 챙기라고 했고 버스로 이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는 작은 배낭을 메고 그들을 따라갔다. 공항 안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넓고 화려했다. 천장이 높았고 유리창 너머로 수십 대의 비행기가 보였다. 면세점에는 온갖 명품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여유롭게 쇼핑을 즐기고 있었다. 공항 밖으로 나가자 한국의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다. 늦여름의 따뜻한 공기였고 바다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다. 버스에 오르면서 나는 주변을 둘러봤다. 도로는 평양보다 훨씬 넓었고 자동차들이 질서정연하게 달리고 있었다. 고층 건물들이 지평선까지 이어졌고 네온 사인과 전광판이 곳곳에서 빛나고 있었다.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구나 싶었다. 북한에서는 적국이라고 배웠던 곳, 인민들이 굶주리고 착취당한다고 들었던 곳. 하지만 내가 본 것은 풍요롭고 활기찬 도시였다. 버스는 1시간 넘게 달려 어느 건물 앞에 섰다. 국정원 시설이라고 했다. 여기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관계자가 설명했다. 우리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각자 방을 배정받았다. 내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다. 침대와 책상과 옷장이 있었고 작은 화장실도 딸려 있었다. 창문 밖으로는 정원이 보였고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침대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다. 여기가 내가 앞으로 며칠 동안 지낼 곳이었다. 조사를 받고 신원을 확인받고 진짜 한국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검증받는 곳. 저녁 6시에 식당으로 가라는 안내가 있었다. 식당은 넓었고 이미 다른 탈북자들이 앉아 있었다. 우리와 함께 온 14명뿐 아니라 먼저 와 있던 사람들도 있었다. 모두 합쳐 30명 정도 되어 보였다. 음식은 한국식이었다. 밥과 국과 반찬 여러 가지가 나왔다. 북한 음식과 비슷한 듯 다르고 다른 듯 비슷했다. 김치는 북한 것보다 더 빨갛고 매웠으며 고기 반찬도 있었다. 나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을 먹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다. 1달 넘게 제대로 먹지 못했고 항상 배가 고팠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껏 먹을 수 있었다. 식사 후 방으로 돌아와 샤워를 했다. 따뜻한 물이 쏟아졌고 비누와 샴푸도 있었다. 나는 1달 넘게 제대로 씻지 못한 몸을 깨끗이 씻었다. 물이 검게 변할 정도로 때가 많이 나왔다.
샤워를 마치고 거울을 보니 낯선 얼굴이 보였다. 평양을 떠날 때보다 5kg은 빠진 것 같았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까맣게 변해 있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나는 살아남았다. 그 지옥 같은 여정을 버티고 여기까지 왔다. 나는 거울 속 내 얼굴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국정원 조사는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다. 매일 아침 9시에 조사실로 불려갔고 담당 조사관과 마주 앉았다. 조사관은 40대 중반의 남자였는데 표정은 엄격했지만 말투는 부드러웠다. 그는 내게 평양에서의 삶에 대해 물었다.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떤 학교를 다녔는지, 가족은 어떤 일을 하는지, 왜 관제사가 되었는지. 나는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했다. 처음에는 긴장해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았지만 며칠 지나자 익숙해졌다. 조사관은 내 말을 녹음했고 때때로 세부 사항을 확인했다. 조사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탈북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었다. 나는 심야 비행에 대해 말했다. 김정은 전용기가 새벽에 이륙해서 레이더에서 사라졌던 일, 돌아와서 화물을 내렸던 일,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동료들이 하나둘씩 사라진 일. 조사관은 내 이야기를 듣고 메모를 했다. 그리고 더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을 물었다. 나는 기억나는 대로 답했다. 2019년 12월 새벽 2시 북위 40도선. 조사관은 그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북한 내부 정보를 가진 탈북자는 드물고 특히 항공 관련 정보는 더욱 귀중하다고 했다. 조사는 2주일 동안 계속되었다. 매일 서너 시간씩 질문을 받았고 주말에도 조사가 있었다. 가족에 대해서도 상세히 물었다.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머니는 어떤 사람인지, 남동생의 나이와 학교는 어디인지. 나는 대답하면서 가슴이 아팠다. 그들을 두고 온 죄책감이 계속 나를 짓눌렀다. 조사관은 내 표정을 보고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같은 고통을 겪는다고 말했다. 가족을 버리고 온 것 같은 죄책감, 하지만 그것이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조언했다. 10월 초 조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조사관이 특별한 질문을 했다. 북한으로 돌아갈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절대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돌아가면 죽는다고, 아니면 평생 수용소에 갇혀 살 것이라고 했다. 조사관은 내 답변에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했다. 한국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나는 잠시 생각했다. 솔직히 명확한 계획은 없었다. 단지 살아남는 것만 생각하며 여기까지 왔다. 하지만 이제는 앞을 봐야 했다. 나는 조사관에게 말했다. 다시 공부하고 싶다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관제사로 일할 수 있다면 일하고 싶다고. 10월 5일 조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조사관은 내게 결과를 알려주었다. 신원이 확인되었고 탈북자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제 하나원으로 가서 석 달간 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원은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시설이라고 했다. 거기서 한국 문화와 법률과 생활 방식을 배우고 직업 교육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는 것이었다. 조사관은 마지막으로 내게 말했다. 힘든 과정을 잘 견뎌냈다고, 앞으로의 삶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나는 그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행운을 빌어준다고 했다. 10월 7일 나는 국정원 시설을 떠나 하나원으로 이동했다. 경기도 안성에 있는 시설이었고 버스로 2시간 정도 걸렸다. 함께 온 14명은 모두 같은 버스를 탔고 우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한국의 가을 풍경이 펼쳐졌다. 논밭에는 벼가 익어가고 있었고 산에는 단풍이 들기 시작했다. 북한과 비슷한 듯 다른 풍경이었다.
하나원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우리를 맞이했다. 그들은 밝은 미소로 환영한다고 말했고 우리를 건물 안으로 안내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진짜 한국 사람이 되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하나원 생활은 학교에 다니는 것 같았다. 매일 아침 8시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하고 9시부터 수업이 시작되었다. 한국어 수업, 컴퓨터 수업, 법률 수업, 경제 수업 등 다양한 과목을 배웠다. 한국어 수업이 특히 중요했다. 북한말과 한국말은 같은 언어지만 많이 달랐다. 억양도 다르고 사용하는 단어도 달랐다. 북한에서는 동무라고 했지만 한국에서는 친구라고 했다. 사탕과자는 캔디가 되었고 얼음 보숭이는 아이스크림이 되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점차 익숙해졌다. 컴퓨터 수업도 신기했다. 나는 관제탑에서 레이더 시스템을 다뤘지만 개인용 컴퓨터는 거의 써본 적이 없었다. 윈도우 운영체제와 인터넷이 모두 낯설었다. 강사는 기본적인 것부터 가르쳐 주었다. 마우스를 클릭하는 법, 파일을 저장하는 법, 인터넷 검색하는 법. 나는 열심히 따라갔다. 한국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컴퓨터를 다룰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처음으로 인터넷 검색을 해봤을 때의 충격을 나는 잊을 수 없다. 평양이라고 검색하자 수천 개의 결과가 나왔다. 김정은이라고 검색하자 비판 기사들이 가득했다.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법률 수업에서는 한국의 법과 권리에 대해 배웠다.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모든 것이 새로웠다. 북한에서는 자유라는 개념 자체가 다르게 정의되었다. 개인의 자유보다 집단의 이익이 우선이었고 당과 수령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최고의 덕목이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개인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었다. 물론 법의 테두리 안에 서지만 그 테두리가 북한보다 훨씬 넓었다. 나는 수업을 들으며 자유의 무게를 느꼈다. 자유는 선물이 아니라 책임이었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 하나원에는 100여 명의 탈북자가 함께 생활했다. 대부분 여성이었고 나이는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다. 나는 같은 기수로 들어온 14명과 특히 가까워졌다. 우리는 함께 두만강을 건넜고 중국을 횡단했으며 몽골 사막을 지나왔다. 그 경험이 우리를 하나로 묶었다. 저녁 시간이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다. 북한에서의 기억, 탈출 과정의 공포, 그리고 앞으로의 꿈. 23 여성은 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다. 북한에서는 가난해서 대학을 못 갔는데 한국에서는 기회가 있다고 했다. 19 소녀는 미용사가 되고 싶다고 했다. 사람들을 예쁘게 만드는 일이 좋다고 했다. 나는 다시 관제사가 될 수 있을까 고민했다. 한국 항공당국이 북한 출신 관제사를 받아줄까? 자격증도 다시 따야 할 것이고 한국의 시스템도 배워야 할 것이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7년간 쌓은 경험과 지식이 있었고 관제사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었다. 나는 상담 선생님에게 조언을 구했다. 선생님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어렵겠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했다. 먼저 한국 항공법규를 공부하고 자격시험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는 그날부터 도서관에서 항공 관련 책을 찾아 읽기 시작했다. 12월이 되자 수료가 가까워졌다. 석 달간의 교육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우리는 사회 정착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했다. 집을 구하는 방법, 은행 계좌를 만드는 방법, 병원에 가는 방법 등 실용적인 정보를 배웠다. 정부에서 정착 지원금을 준다고 했다. 집을 얻는 데 쓸 수 있고 당분간 생활비로도 쓸 수 있다고 했다. 나는 서울에서 살기로 결정했다. 기회가 많은 곳이고 익명성도 보장되는 곳이었다. 12월 20일 수료식이 있었다. 우리는 수료증을 받았고 이제 진짜 한국 사회로 나갈 준비가 되었다.
2021년 1월 나는 서울 관악구에 작은 원룸을 얻었다. 15평방미터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완전히 내 것인 공간이었다. 평양에서는 아파트가 국가 소유였고 언제든 회수될 수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다. 이 작은 방은 온전히 내 것이었다. 나는 짐을 풀며 새로운 삶을 상상했다. 작은 침대와 책상과 옷장을 놓고 창가에는 화분을 두고 싶었다. 평범한 꿈이었지만 나에게는 그것조차 얻기 힘든 꿈이었다. 정착금으로 기본 가구를 샀다. 중고시장에서 산 침대와 책상이었지만 깨끗하고 튼튼했다. 작은 냉장고와 전기밥솥도 샀다. 처음으로 내 손으로 밥을 지어 먹었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다. 쌀을 씻고 물을 붓고 버튼을 누르면 30분 후에 따끈한 밥이 완성되었다. 북한에서는 늘 어머니가 해준 밥을 먹었고 하나원에서는 단체 식당 밥을 먹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직접 해 먹어야 했다. 서툴렀지만 배워갔다. 슈퍼마켓에 가서 장을 보고 집에 와서 요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는 일상이 낯설면서도 소중했다.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관제사 자격 시험을 준비하면서 당장 생활비를 벌어야 했다. 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시급은 9,000원이었고 하루 8시간씩 일주일에 닷새를 일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다. 바코드 찍는 법, 현금 계산하는 법, 택배 접수하는 법. 손님들이 빨리 처리해달라고 재촉할 때면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익숙해졌다.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고 가끔은 단골 손님들이 북한에서 왔냐고 물어보기도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은 대부분 응원한다는 말을 해주었다. 저녁 시간에는 도서관에 가서 공부했다. 항공법규 책을 빌려 읽고 관제 시스템 매뉴얼을 공부했다. 한국의 항공 시스템은 북한보다 훨씬 복잡했고 국제 표준을 따랐다. 영어도 다시 배워야 했다. 조종사와의 교시는 대부분 영어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나는 영어 회화 학원에도 등록했다. 일주일에 3번 저녁 9시부터 2시간씩 수업을 들었다. 반 친구들은 대부분 20대 대학생들이었고 나는 그 속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편이었다. 하지만 누구도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다. 배우고 싶으면 언제든 배울 수 있는 것이 한국이었다. 3월이 되자 날씨가 따뜻해졌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고 거리는 분홍빛으로 물들었다. 나는 처음으로 한강공원에 갔다. 넓은 강과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 연인들, 친구들, 혼자 운동하는 사람들. 모두가 자유롭게 움직이고 웃고 떠들었다. 나는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봤다. 평양에도 대동강이 있었지만 그곳에서는 이렇게 자유롭게 앉아 있을 수 없었다. 항상 감시의 눈길이 있었고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다. 아무도 나를 감시하지 않았고 내가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않았다. 5월 나는 드디어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시험에 응시했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 있었고 2달간 준비한 결과를 보여줄 기회였다. 필기시험은 생각보다 어려웠지만 7년간의 실무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 실기시험에서는 시뮬레이터로 관제 상황을 처리해야 했다. 나는 긴장했지만 헤드셋을 쓰고 마이크 앞에 앉자 익숙한 감각이 돌아왔다. 레이더 화면을 보며 항공기를 유도하는 일, 그것은 내가 7년간 해온 일이었다. 시험이 끝나고 한 달 후 합격 통지를 받았다. 나는 다시 관제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2021년 7월 나는 김포공항 관제탑 인턴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정식 관제사가 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였다. 김포공항은 국내선 중심의 공항이었지만 하루 평균 200여 편의 항공편이 오갔다.
내가 처음 관제탑에 올라갔을 때의 감격을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순환공항 관제탑을 떠난 지 1년이 지났고 그동안 지옥 같은 여정을 거쳐 다시 이곳에 섰다. 레이더 화면의 초록빛 신호들, 헤드셋을 통해 들리는 조종사들의 목소리, 창밖으로 보이는 활주로. 모든 것이 익숙하면서도 새로웠다. 선배 관제사들은 내가 북한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특별히 다르게 대하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동료로 받아들였고 기술을 가르쳐 주었다. 한국의 관제 시스템은 북한보다 훨씬 선진적이었고 국제 표준을 따랐다. 처음 몇 주는 배우는 것이 많아서 힘들었지만 점차 적응했다. 석 달의 인턴 기간이 끝나고 나는 정식 관제사로 임용되었다. 7년 만에 다시 관제사가 된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평양에서는 국가를 위해 일했지만 여기서는 내가 선택한 직업이었다. 그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꿨다. 1년이 지나자 서울 생활에도 완전히 적응했다. 친구들도 생겼다. 편의점 동료, 영어 학원 친구들, 그리고 함께 탈북한 동료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밥을 먹으며 근황을 나눴다. 23 여성은 대학에 합격했고 간호학을 공부하고 있었다. 19 소녀는 미용학원을 다니며 기술을 배우고 있었다. 27 여성은 작은 식당에서 일하면서 요리를 배우고 있었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응원했고 힘들 때 의지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다. 밤마다 꿈에서 어머니를 봤고 아버지와 남동생이 나타났다. 깨어나면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다. 북한에 있는 그들에게 연락할 방법은 없었다. 편지도 보낼 수 없고 전화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들이 무사하기를, 내가 탈북한 것 때문에 너무 큰 피해를 입지 않기를 기도할 뿐이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 희망을 나는 놓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아마 평생 만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2022년 봄, 나는 처음으로 북한 인권단체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탈북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자리였다. 나는 오랫동안 고민했다. 내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해도 될까? 혹시 평양에 있는 가족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을까? 하지만 결국 참석하기로 했다.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북한 정권을 돕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30여 명의 청중 앞에서 내 이야기를 했다. 평양 관제탑에서 본 것들, 동료들의 실종, 그리고 목숨을 걸고 탈출한 이유. 사람들은 진지하게 들었고 끝나고 나서 많은 질문을 했다. 그날 이후 나는 가끔 강연을 다니며 내 경험을 나누고 있다. 지금은 2025년 12월이다. 탈북한 지 5년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김포공항 관제탑에서 일하고 있고 매일 수십 대의 항공기를 안전하게 유도하고 있다. 가끔 퇴근 후 공항 전망대에 올라가 활주로를 바라본다. 비행기들이 이륙하고 착륙하는 모습을 보면 자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자유는 단순히 국경을 넘는 것이 아니었다.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것, 꿈을 꿀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자유였다. 나는 그 자유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잃었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오늘도 레이더 화면을 보며 항공기에게 이륙 허가를 내린다. 안전한 비행을 기원한다고 말한다. 그 말 속에는 나 자신을 향한 응원도 담겨 있다. 나도 안전하게 비행하고 있다고, 자유를 향한 긴 여정을 계속하고 있다고. 평양 순환공항 관제탑에서 시작된 내 이야기는 이렇게 김포공항 관제탑으로 이어졌다. 3,200km가 넘는 거리를 두만강과 중국과 몽골을 거쳐왔고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관제사다. 하늘을 나는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그들이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돕는 사람. 북한에서도 그랬고 한국에서도 그렇다. 다만 이제는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여러분이 비행기를 탈 때 관제탑에서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을 떠올려 주세요. 그 중에는 나처럼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온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하늘 아래에서 같은 꿈을 꿉니다. 안전하게 날아오르고 무사히 착륙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나는 것. 그것이 제가 매일 관제탑에서 기원하는 것입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값을 치를 가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 어딘가에서 자유롭게 숨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